이야기는 군인들이 마을을 불태우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두 소녀가 쫓기지 않기 위해 숲속으로 도망친다. 전쟁 중인 수도에서 황제가 항복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울려 퍼진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자 금발병사 한 명이 씁쓸하게 미소 짓는다. 그는 전쟁이 없으면 요정병사들이 쓸모없어지기에 검을 버리고 떠난다. 9년이 흘렀다. 카 영토의 귀족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경매가 열린다. 경매에 나올 물건들이 전시된 방 안, 한 소녀가 사냥용 총을 들고 호기심의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그녀의 눈에 아름다운 푸른 갑옷이 들어왔다. 그때 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어서 자리로 돌아가라고,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풀이라는 이름으로 보안부서 소속이다. 노엘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관심이 없어 기억하지 못했다. 프리는 이 소녀에게 어쩔 줄 몰라 한숨을 쉬며 빨리 자리로 돌아가라고 다시 말했다. 노엘은 진지하게 명령을 받들었지만 3초도 차이 안 되어 다시 한 생물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에 시선을 돌렸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첫 번째로 가져온 것은 한 페이지의 마법의 책입니다. 전시관 안에서 노엘은 이 포획된 짐승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프리가 일이 생기기 전에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총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엘이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획된 짐승이 노엘의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그녀는 프리에게 이게 뭐라고 부르냐고 물었습니다. 이걸 사랑의 정수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람을 향기로 식별할 수 있다. 곧 그것은 경매에 나올 것이다. 노엘은 그것을 아쉬운 눈으로 바라본다. 프리는 작은 목소리로 경매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분명히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경매에서 이 책의 가격은 200만 갈리까지 올라갔다. 갈리는 이곳의 통화 단위이다. 프리와 노엘은 또 다른 사랑의 정수가 담긴 병을 보고 있다. 노엘을 위한 무료 지식 보급.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과 달라요. 이것은 원초적인 사랑이니까요. 설명하던 중 오빠가 잠시 멈추더니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들은 그것들을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노엘 뒤에 있던 짐승이 우리를 부수고 달아나 버렸어요. 노엘이 자신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프리의 표정을 보니 돈을 물어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밖에서 많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금발 암살자가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녀는 다른 책 조각을 빼앗으려 달려갔지만 경비원이 나타나 그녀를 막았어요. 그 소녀는 곧 전투 요정을 소환했다. 그것은 경비원을 붙잡아 죽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전투 요정임을 깨닫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그때 프리와 노엘이 도착했다. 그는 전투를 위해 달려갔지만 암살자는 책 조각을 들고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치는 사람들로 인해 출구가 막혔다. 프리는 소녀를 향해 달려가서 베었다. 그녀는 프리와 전투 요정을 맞붙였다. 그는 이런 종류를 본 적이 없어서 꽤 고생했다. 노엘은 사냥총을 들고 조준 위치로 다가갔다. 하지만 곧 그녀는 그동안 찾아 헤매던 언니임을 깨달았다. 베로니카? 베로니카는 동생의 부름에 노엘임을 알아챘다. 프리는 기회를 틈타 달려들었지만 베로니카의 마법에 막혔다. 그는 둘이 아는 사이인지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일부터 처리하자. 한원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프리는 연인과 베로니카 모두와 싸워야 사수야 해서 매우 힘들어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프리는 늑대 형태의 연인을 불러 베로니카의 연인에게 달려들게 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싸웠다. 한참 싸움 끝에 베로니카는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노엘과 프리는 급히 뒤쫓았다. 그녀는 한 층에서 둘의 추적을 따돌렸다. 떠나기 전에 베로니카는 노엘이 죽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혼란스러운 군중 속으로 숨어들었다. 보안 요원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다. 프리는 신속하게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베로니카는 칼로 3명의 보안 요원을 다치게 한 후 그들을 사랑의 힘으로 죽였다. 아직 한 명이 살아남았다. 그는 떨며 하나씩 총알을 주어 베로니카가 천천히 다가오는 앞에 탄창을 채우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총을 쏘았고 사랑의 힘이 총알을 튕겨내자 총알은 원시적인 사랑의 용기에 날아갔다. 다음 총알이 그녀를 향해 날아오기 전에 노엘은 그것을 안으러 달려갔다. 갑자기 사랑의 정체가 그녀의 몸에 들어왔다. 노엘은 과거로 돌아갔고 그곳은 어린 시절 두 자매가 자주 사랑의 정체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던 곳이었다.
두 자매가 불길 속에서 도망치던 순간 그 일을 일으킨 것은 레이라는 이름의 장군이었다. 베로니카는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녀는 불길 속에 남겨둔 동생을 두고 달려갔다. 노엘은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위에서 사랑의 정체가 나타나 그녀를 받아주었다. 노엘은 깨어나서 이전의 짐승과 다시 만났다. 몇 초 만에 정신을 차린 노엘은 총을 들고 누나를 찾으러 간다. 베로니카는 이때 프리의 요정을 상대하고 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요정을 불러 그것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프리와 싸운다. 그는 베로니카가 요정을 소유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프리는 추가로 칼을 꺼내 베로니카에게 돌진한다. 그녀는 싸우면서 뒤로 물러나지만 점점 힘이 빠져 프리의 칼에 뺨을 스치듯 맞는다. 그는 요정을 베로니카 쪽으로 불러들인다. 순간 그녀는 재빨리 요정을 불러 자신을 보호한다. 그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게 꽤 놀라웠다. 나는 여전히 힘이 넘쳤고 프리와 내 사랑이 함께 돌진할 때였다. 노엘이 뒤에서 총을 겨누며 프리에게 경고했다. 멈추라고. 형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 사랑과 함께 침대든 전쟁터든 두 자매를 상대할 자신이 있었다. 노엘은 베로니카에게 돌아가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녀는 복수의 길을 걷기 위해 과거를 버렸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었다. 베로니카가 집중력을 잃는 순간 프리가 공격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방어했다. 혼란 속에서 뇌는 무의식적으로 몸 안에 잠재된 무언가를 활성화했다. 갑자기 한 요정이 그녀의 몸에서 나타나 번개처럼 프리와 베로니카의 두 요정을 붙잡고 그들을 소환된 곳으로 강제로 돌려보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 요정은 즉시 뇌의 몸 안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때는 베로니카가 이미 떠난 뒤였고 프리는 뒤에서 한숨을 쉬었다. 무력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는 마피아 사회에 스며드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발각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는 공식적으로 도로시아 정부의 특수 요원임을 드러냈다. 불법 요정 관리부서 소속인 프리는 엄숙하게 말했다. 노엘, 즉 베로니카와 노엘 모두 등록되지 않은 요정을 사용했으며 그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그녀를 그 자리에서 바로잡지 않고 두 가지 선택지를 내놓았다. 하나는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그의 지휘 아래 싸우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체포되는 것이었고 노엘은 망설임 없이 정부의 개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살아남을 기회가 있는 한 그녀 마음속에는 단 하나 확실한 것이 있었다. 바로 베로니카 언니에게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것. 도서관에서 베로니카는 손에 낡은 책 조각을 들고 돌아왔다. 하지만 남자가 그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이것은 가짜라고 말했다. 과거에 뇌는 한 번도 온전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 그녀는 요정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흠집 있는 아이로 낙인 찍혔다. 사람들은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운명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더 자라면서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마저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노엘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프리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부에 의해 붙잡혀 실험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강제로 요정의 신체 부위를 이식받아 강제 계약 능력을 연구당했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잃을 것이 없는 전사로서 전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생사의 전투에서 그는 요정을 사용하는 자에게 패배하고 그의 목숨을 끊으려는 칼날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동료가 달려와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프리는 친구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가장 형편없는 생존자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같은 아픈 과거를 가진 두 사람이 운명처럼 만났다. 이제 노엘은 정부에 합류했다. 그녀는 장교가 되었다. 그녀의 사격 실력은 그녀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한편 프리는 상관과 마주하고 있다. 부지휘관은 프리가 마피아에 끼어들도록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며 그를 비난했다. 지금 당신이 가져온 정보에 따르면 베로니카는 불법 요정을 소유한 한 소녀에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프리는 노엘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요정 장기 이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지휘관은 이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해 이 일을 그녀의 개인적인 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프리는 당신에게 다른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노엘과 프리는 함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프리는 만약 그녀가 베로니카를 찾기 위해 도로테아에 참여한다면 곧 언니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베로니카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만나면 서로 적이 될 것입니다. 프리와 노엘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계속 이동한다. 그는 이번 임무가 마피아 그룹이 불법으로 인형 요정을 제조하고 밀수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규모 단속이 곧 있을 예정이므로 그들은 물품을 압수하고 구매자가 누구인지 조사할 것이다. 노엘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누군가가 요정 병사를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프리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버려진 마을로 이동한다. 그들은 탑으로 올라가서 세르히오와 클라라를 만난다. 클라라는 자신의 영혼 동물을 사용하여 주변을 정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잠시 후 그녀는 세 대의 운송 차량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요정의 눈을 통해 클라라는 한 명의 요정 소유자가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 사람이 클라라를 똑바로 쳐다보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프리는 망원경으로 관찰했지만 이 거리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진정한 후 클라라는 다시 한번 요정의 눈으로 관찰했다. 클라라는 요정 병사가 무리를 떠나 혼자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회라고 판단한 프리는 노엘과 함께 그를 뒤쫓기로 결정했다. 세르지오와 클라라는 주 거래 구역에 남아 관찰을 계속했다. 주저하지 않고 프리는 적의 흔적을 따라 조용히 폐허 속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그는 이곳이 버려진 마을임을 떠올리며 자신에게는 옛 전쟁터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에 잠겨있던 프리는 흔적을 놓치고 말았고 앞길은 텅 비어 명확한 신호가 없었다. 노엘은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 땅을 살폈다. 그녀는 아직 바람에 지워지지 않은 얇은 먼지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발자국을 가리켰다. 그녀는 이동 방향을 확인했다. 하지만 두 번이나 발자국이 한 골목에서 사라졌다. 프리가 상황을 살펴보고 있을 때 그는 뒤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뛰어나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상황을 보니 노엘은 그 요정이 우리 둘을 발견한 걸 알았다. 그는 자신의 발자국을 거슬러 가며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 즉, 그 요정은 우리 둘을 멀리 유인하고 있고 아마도 세르세르와 클라라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급히 달려갔다. 역시 노엘의 예상대로 그 요정은 클라라를 암살하려고 탑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프리는 제때 돌아와 둘에게 경고하고 요정을 불러내어 밀수꾼과 싸웠다. 싸우는 중에 그 요정의 정체가 드러났고 놀랍게도 프리의 옛 동료였다. 멍멍. 프리는 그가 마피아의 심부름꾼이 될 줄은 몰랐다. 멍멍은 정부의 개가 되는 것도 그가 하는 짓보다 나을 게 없다. 두 사람은 계속 서로의 요정을 공격했다. 싸우던 중 프리는 멍멍의 아내와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그 말에 멍멍이 화가 나서 근처에서 조준 중이던 노엘을 공격했다. 요정인 그녀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한 번의 배임을 막았지만 한쪽 팔을 잃었다. 그는 멍멍의 요정을 붙잡아 강제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는 요정에게 그의 남은 팔을 잘라버리라고 했다. 소가 높은 곳에서 전투에 참여했다. 그는 바다 요정을 총처럼 사용해 계속해서 우프를 쏘았다. 우프는 집단 공격을 당해 후퇴하기로 선택했다. 프리는 노엘을 확인하러 달려갔다. 그녀는 요정이 공격받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금발에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프리는 그가 그의 옛 동료라고만 말했고 이름처럼 그는 매우 날카로운 늑대였다. 위에서는 소가 지금 프리와 노엘에게 빨리 그를 쫓으라고 하고 클라라는 원격 지원을 할 거야. 프리는 노엘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출발했다. 우프는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빨리 준비하라고 불렀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반격할 것이다. 그 후 한 사람이 피리를 불어 인조 요정들을 깨워 싸우게 했다. 프리와 노엘이 도착하자마자 새 요정이 맞이했다. 노엘은 요정을 부르려 했지만 요정이 심하게 다쳐서 싸울 수 없는 것 같다. 프리는 그녀를 돌보게 하고 자신은 요정을 불러 싸우게 했다. 늑대 한 마리가 재빨리 한 마리를 물어 죽였다. 프리는 남은 두 마리와 싸우고 있었다. 노엘은 멀리서 총을 쐈지만 갑옷이 너무 단단해 총알이 튕겨나갔다. 바로 그때 서서와 클라라는 적절한 사격 위치를 잡았다. 클라라는 서서에게 좌표를 알려주었고 그는 또 다른 요정을 관통 사격했다. 마지막 한 마리는 프리가 높이 뛰어올라 등 뒤를 찔러 끝냈다. 프리가 겨우 손을 쉬려는 순간 갑자기 차 한 대가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했다. 차는 계속해서 노엘을 향해 돌진했다. 구프가 차 지붕 위에 당당히 서 있었다. 노엘은
총을 들어 그를 겨냥했지만 풀을 묶을 수 없었다. 구프가 차에서 내려 프리와 마주쳤다. 순간 프리는 고블린을 불러 구프를 공격하게 했다. 하지만 한 대의 차가 달려와 그를 대신 막아주었다. 그 사람은 공격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러나 구프가 다가와 총을 꺼내 동료를 쏴 죽이자 프리는 분노했다. 그 후 남은 차 한 대가 구프를 따라 달아났다. 프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갔다. 그는 숲속에서 차를 따라잡았지만 차가 갑자기 전복되었다. 프리가 운전자를 확인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구프에게 제거된 상태였다. 프리는 무력함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친구가 여전히 예전처럼 악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구프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두 제거했다. 전쟁이 끝난 지 9년 전이었다. 구프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곳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것을 깨달았다. 당황하여 아내와 아이들을 찾으러 달려갔지만 아무도 또 없었다. 한 지역 주민이 다가왔다. 천천히 이 지역을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 그 말은 마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폐허 한가운데 서 있었다. 구프는 이것이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보복일 수 있다는 것을 씁쓸하게 깨닫는다. 현재로 돌아갑니다. 티무니 옛 영토에 속했던 외진 지역에서 구프는 대규모 인조 요정 생산 공장에 있다. 한 남자가 나타난다. 그는 용병팀의 대장인 비이다. 그는 공장에 들어서며 시선을 공장 곳곳에 두고 비난의 말을 던진다. 이 요정들은 너무 못생겼다. 하지만 구프에게는 그 못생김이 오히려 그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을 교환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비는 여기 와서 그냥 보는 게 아니야. 확인을 원해. 구프는 이 전쟁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한 거지. 상인인가? 아니면 전사인가? 구프는 대답하지 않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야. 그들 사이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길게 이어지기 전에 비의 비서가 말을 꺼냈다. 예의 바르게 대화를 끊었다. 비는 어쩔 수 없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다. 구프는 가만히 서 있었다. 비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따라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자신의 역할이 비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크다고. 프리 쪽에서는 그의 팀이 티문 지역의 또 다른 요정 생산 공장에 침투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프가 모든 흔적을 지운 후라 그들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빈손으로 돌아온 프리는 엑센 마피아의 정보원 엑셀을 찾았다. 구프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프리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엑셀제 구프의 행적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직접 물었다. 정보원은 프리를 위해 정보를 알아내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마피아 조직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정보원에 접근하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 그 후 프리는 노엘과 함께 요정 내각 본부로 갔다. 두 사람은 새로운 임무를 받기 위해 이곳에 파견되었다. 도로테아 정부와 내무부의 협력해에 요정과 관련된 특별 작전에서 협력 관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도착하자 그들은 베루드 차관을 만나러 안내받았다. 그는 뇌의 동물을 보고 매우 놀랐는데 이 종은 매우 희귀했기 때문이다. 학명도 매우 길어서 뇌는 그를 치마라고 불렀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루드가 두 사람에게 맡긴 임무는 하크 요정책을 찾는 것이다. 베로니카가 훔친 조각 외에도 아직 많은 조각이 남아있다. 하크 요정책 외에도 람 요정책, 식 요정책, 백 요정책, 마지막으로 하크 요정책이 있다. 비슷한 이름과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목차에는 많은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베루드는 수집된 페이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는 요정의 소유라고 불리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문제는 요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는 두 사람이 이름이 있는 탑 도시에서 요정을 연구하는 학자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티몬에서 마피아 그룹인 구이의 여성 사업가 스위티가 한 건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리와 노엘이 지나가다가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숨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스파이로서 마피아 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것이 매우 곤란했습니다. 쉬는 틈도 없이 스위티가 그에게 다가왔다. 엑셀도 근처에서 정보를 찾고 있었다. 세 사람은 이후 학자 채널의 집으로 들어갔다. 서로 소개를 나눴다. 프리는 스위티를 매우 싫어했다. 그녀가 마피아와 거래하면서도 마치 모르는 척했기 때문이다. 스위티는 부인하며 자신도 평범한 사업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엑셀은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도 조각을 훔치는 임무를 맡았지만 지금은 지키는 자들만 만나서 도저히 가져올 수 없었다. 그를 죽이지 않으려면 그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프리 그룹은 스위티가 먼저 문을 두드렸지만 프리가 막았다. 그 사업가는 프리의 품에 기대어 자연스럽게 만졌다. 아마도 이것이 프리가 스위티를 싫어하는 이유일 것이다. 밖에서 소음이 들리자 한 집사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다. 그는 세 사람을 채널로 안내했다. 그는 세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종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집사 다미앵이 말하길 지금이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시간이라고 했다. 밖에서는 엑셀이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건물들을 기어올라 채널 하우스 안으로 침입했다. 안에서는 다미앵이 모두에게 술을 권했다. 프리는 노엘과 스위티가 채널에 참석하도록 했고 다미앵에게 흑요석 조각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방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스위티는 멀리 앉아 있었지만 아주 잘 들었다. 그녀는 다가가 채널에게 최근에 아주 희귀한 것을 구입했는지 물었다. 스위티를 숨길 수 없어서 채널이 다미엔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했다. 그것은 원시적인 요정이다. 이것은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그가 학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스위티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채널이 흑요정의 소지품을 가지고 있는지 묻자 갑자기 요정이 나타났다. 그것은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파괴를 일으켰다. 프리는 도둑이 있다고 의심했다. 다미엔은 급히 방으로 돌아가 책 조각을 찾았다. 다행히도 아직 남아 있었지만 엑셀은 뒤에 있었다. 그가 그것을 낚아채고 도망쳤다. 3명 모두 재빨리 뒤쫓았다. 스위티는 그를 보자 나머지 2사람을 두고 쫓아갔다. 잡힐 뻔하자 그는 자신의 요정 생물을 내보내 길을 막았다. 스위티는 검으로 그것을 베었다. 엑셀은 아파서 도망쳤고 운 나쁘게도 프리를 다시 만났다. 그는 꼬리를 끊기 위해 한 식당으로 뛰어들었다. 스위티는 계속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엑셀이 여기 사람들을 장애물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여성 기업가는 빠르게 달리기 위해 탁자 위로 뛰어올랐어요. 그들이 식당을 떠나자마자 프리가 찾아왔어요. 엑셀이 창문을 뛰어넘어 건물 위를 달리고 있어요. 스위티는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녀가 칼을 휘두르려 할 때 그는 상자를 내밀어 그녀를 멈추게 했어요. 그 기회를 잡아 엑셀이 계속 도망쳤어요. 소란 신고가 들어와서 보안 요원들도 나타났다. 노엘 먼저 보내. 너는 남아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엑셀은 지금 사방이 포위된 상태야. 뒤에는 스위티, 앞에는 경위가 있어. 그가 상자를 버리고 책 조각을 숨기며 계속 달렸다. 다미엔과 베로니카는 높은 곳에서 가짜 책 조각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엑셀은 도망치느라 지쳤지만 스위티는 여전히 힘이 남아 곧 그를 따라잡았다. 지금은 책을 넘기거나 총알을 맞는 수밖에 없어. 곧이어 프리씨도 따라잡았다. 이제 그녀도 그가 정부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2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했다. 엑셀은 이때를 틈타 도망치려 했지만 스위티가 옆구리에 한 발 쏘아 그를 쓰러뜨렸다. 죽기 싫었던 그는 책 조각을 남기고 떠났다. 프리와 스위티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검싸움을 벌였다. 즐겁게 싸우던 중 스위티가 총을 꺼냈다. 노엘이 멀리서 여성 사업가에게 경고 사격을 했다. 스위티는 즉시 요정을 호출했다. 이 녀석은 특별한 종류인 것 같다. 노엘이 그것을 쏘자 그녀도 바로 그곳에서 부상을 입었다. 스위티도 비슷한 부상을 입었으니 꽤나 강력한 녀석인 것 같다. 프리도 스위티를 공격하기 위해 요정을 호출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그녀의 요정과 충돌했을 때 그도 피해를 입었다. 계속해서 요정으로 공격할 수는 없다. 프리는 검 2자루를 뽑아 스위티와 맞섰다. 막상 마카로 싸우던 그 사업가 여성이 총을 꺼내 쏘아 프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바로 그때 노엘이 뛰어내려 프리를 대신해 싸웠다. 그녀는 자신의 요정을 불러 강제로 돌아가게 했고 자신과 요정 모두가 다칠 위험을 무릅썼다. 그녀는 스위티를 성공적으로 밀어내어 스위티가 물러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노엘이 치러야 할 대가도 적지 않았다. 2사람은 모두 흑정 조각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노엘은 기진맥진의 프리의 품에서 의식을 잃었다. 그녀는 언니가 사랑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엘은 꿈속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멀리할 때 오직 베로니카만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2자매는 한때 매우 즐겁게 지냈습니다. 노엘은 울면서 베로니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로니카는 밖에 있었지만 들어오지 않고 떠났습니다. 프리는 엑셀이 아직 살아있는지 조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피만 남아있고 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그를 구한 것 같아. 그는 다미엔과 켄을 만나러 돌아갔다. 프리는 두 사람에게 노엘을 돌볼 방을 빌려준 것에 감사하며 노엘이 회복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도 좋다고 암시했다. 켄은 기꺼이 동의했다. 동시에 성도시에서 프리의 부관이 하이브랜드 공작을 만나러 갔다. 그녀의 상사인 두 사람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으며 공작은 그녀와 더 오랫동안 협력하기를 원했다. 그들의 대화는 구프에게 엿들렸다. 다른 도시에서 스위티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만난 사람은 패티라는 금발 소녀였다. 스위티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패티에게 몇 가지 귀찮은 일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노엘은 한참 후에 깨어났다. 프리는 여전히 옆에서 그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노엘은 그 책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프리는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이게 가짜라면 그들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될 거라고 암시했어. 내부 감정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확실한 건 없어. 이 사랑의 조각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위조되었다면 이상할 게 없어. 노엘은 경매장에서의 소동을 떠올렸다. 책 조각은 철저히 보호받았고 훼손된 흔적도 없었어. 그런데 베로니카가 나타나서 훔쳐 달아났지. 문제는 켄이 어떻게 그 조각을 손에 넣었냐는 거야. 그들은 두 사람이 마피아와 관련이 있거나 최소한 베로니카가 연루됐다고 의심해. 이 의심을 가지고 두 사람은 켄과 다미앵을 찾아가 책 조각의 출처를 물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에서 가치 있는 정보는 얻지 못했고 노엘이 언급한 베로니카라는 여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실망한 노엘과 프리는 본부로 돌아갔다. 베로니카는 여전히 건물들에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배를 채우고 배를 타고 돌아가기 전에 프리는 항상 음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 노엘은 그냥 입에 넣고 먹기만 했다. 노엘은 증거는 없지만 켄이 거짓말을 했다는 느낌을 말했다. 왜 그들은 학자이면서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내요정 부서에 참여하지 않는 걸까? 프리는 그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노엘은 반박하며 두 사람이 참여하면 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대화는 패티와 그녀의 동행자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 두 사람이 그냥 생수를 주문한다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프리는 패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노엘은 패티의 동행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패티도 곧바로 떠났다. 문제를 깨달았을 때 프리는 책 조각이 도난당했음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패티를 쫓았다. 그 흔적은 버려진 교회로 이어졌다. 그들은 내부에서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지하 배수구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고 습기 냄새가 짙어졌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른 시체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울려 퍼졌다. 이곳은 분명히 잊혀진 무덤이었다. 두 사람은 뒤에서 공격을 받았다. 프리는 노엘을 가까운 무덤 속에 숨기고 달려나가서 사랑하는 이에게 공격하라고 했다. 그는 소리를 따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 한순간의 방심에 패티가 갑자기 다리 위에서 내려와 공격했다. 반대편에서 노엘은 무덤에서 막 올라왔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즉시 총을 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빛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노엘은 주변 모든 것에 계속 경계했다. 순식간에 그가 뒤에서 공격해왔다. 노엘은 재빨리 공격을 피하고 교회로 달려갔다. 추격하는 도중 살인범은 자신을 존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예술가였다. 그는 만약 노엘을 잡으면 그녀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노엘은 급히 터널로 달려가 총을 겨누며 아래를 향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존은 이미 그녀의 총구 아래 있었다. 그는 총을 밀쳐내고 그녀의 배를 찔렀다. 노엘은 고통스럽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존은 뇌를 보내기 전에 기도를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베로니카는 어린 시절처럼 뇌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노엘의 몇 가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베로니카에게 버림받은 후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마을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노엘은 베로니카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항상 총을 지니고 다녔다. 하지만 그때 베로니카는 레이의 암살에 실패하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그녀를 구해냈고 지금까지 싸워왔다. 존은 베로니카를 향해 몇 개의 창을 던지며 전투를 시작했다. 그는 계속 어둠 속에 숨어 갑작스럽게 그녀를 공격했다. 하지만 베로니카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 막아냈다. 기습이 효과가 없자 존은 자신의 악마를 불러냈다. 그것도 주인처럼 괴상했다. 베로니카가 베자마자 그것은 폭발하며 많은 칼 조각이 튀어나왔다. 존은 멈추지 않고 여왕을 계속 소환할 수 있다. 그는 여왕과 함께 베로니카를 공격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부상을 입었다. 그녀가 그에게 접근할 기회를 얻었을 때 존은 자신의 여왕을 자살시키며 기름을 사방에 튀게 했다. 존은 교회를 불태우며 게임의 수준을 높였다. 존은 여왕을 스팸처럼 사용하여 베로니카를 공격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공격했다. 여왕 하나가 폭발해 베로니카에게 기름이 튀었다. 존은 불을 지폈다. 그녀는 그의 몸에 망토를 던지고 두 사람은 계속 싸웠다. 노엘은 밖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요정을 밖으로 호출했다. 요정은 두 손에서 불을 뿜어내며 존을 불의 원 안에 가두었다. 그는 뇌의 아름다운 요정 모습을 보며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도 힘을 잃고 요정을 되돌리려 했다. 베로니카는 이 기회를 틈타 여동생을 구출했다. 지하에서 프리가이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의 늑대는 패티의 사랑의 마법에 의해 짓눌리고 있다. 그는 그녀가 사람보다 더 큰 여행 가방으로 마구 가격하고 있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의 것을 찾지 마라. 프리는 상대가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밀리고 있다. 한순간 방심한 사이에 머리에 정통으로 발차기를 맞았다. 프리는 어지러워하며 뒤로 물러났다. 패티가 달려들어 그를 끝장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프리가 그녀를 공격했다. 알고 보니 그는 다친 척을 한 것이었다. 프리의 기습 공격에 패티의 두 칼날이 부러졌다. 그녀가 가방을 가지러 달려가려 했지만 프리가 다시 한번 그녀를 내던졌다.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도망쳤다. 프리는 돌아서서 자신의 연인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말했다. 곧바로 늑대가 패티의 애정을 찢어 놓았다. 마침 두 사람이 총을 조립을 마쳤다. 하지만 스위티와 싸울 때의 경험을 살려서 프리가 자신의 애정을 대신 싸우게 했다. 그가 패티를 제압하고 그녀의 가방을 빼앗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조각을 넘기면 체포하지 않겠다고 했다. 패티는 기꺼이 협력해 프리에게 돌려주고 떠났다. 그때 베로니카는 노엘을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노엘은 언니를 다시 만나서 매우 기뻤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가 여전히 레이를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에게 그만두라고 간청했지만 언니는 그가 죽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두 자매는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갑자기 존이 아직 살아서 불길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노엘을 완벽한 걸작이라고 불렀다. 베로니카는 달려가 그를 베고 저주를 걸어 그를 죽게 만들었다. 노엘은 이전에 다정했던 언니가 이렇게 냉혈한이 될 줄 몰랐다. 베로니카는 노엘에게 자신을 잊으라고 말했다. 네가 알던 베로니카는 이미 죽었다고. 말을 마친 베로니카는 예전처럼 노엘과 함께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너무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고 말았다. 프리는 근처 하수구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불길을 보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다. 사건 후 노엘은 도로테아 본사의 의료실에서 깨어났다. 직원들이 뇌의 상태를 점검했다. 상처는 심하지 않아서 곧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뇌의 내부 상태를 확인해 아무 문제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프리는 보고서를 작성해 부지휘관에게 흑서 조각을 전달했습니다. 노엘이 회복하자 본부 사람들은 임무 완수를 축하하며 그녀를 술집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3명의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손은 그들과 이미 알고 지내서 노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파티는 기쁨으로 가득 찬 채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전쟁 시절의 서투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3명의 퇴역 군인도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노엘은 3명의 퇴역 군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전쟁이 끝났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9년 전, 전쟁이 더 이상 없던 때였습니다. 왕은 왕관을 황제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고반이라는 이름의 황제가 공식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5명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오후작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5명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패트릭 후작입니다.
그는 총리 암살 사건의 주모자로 여겨졌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다음은 유언 후작입니다. 반역자였기에 소문을 받기 위해 실제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전투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음은 우마 공작입니다. 그는 곤반 총리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긴밀한 관계 때문에 그는 거만해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위 두 사람과 같았습니다. 새 전사는 총리의 가장 큰 실수가 오자기 체제를 만든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전쟁 종전 10주년 기념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노엘은 5공작 중 2명이 아직 반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즈, 그리고 당신의 누나가 복수하려는 제이입니다. 지금 언급된 두 사람은 궁전에서 만났다. 그들의 눈에는 곧 실행될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기념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프리본부는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팀들은 자주 나누어 순찰을 돌았다. 예를 들어 소기와 클라라는 불법 애정 제조범을 잡아 다른 곳 감옥에 수감시켰다. 대머리 형과 완전히 가린 형이 순찰 중 금지품을 당당히 진열한 가게들을 발견했다. 이 갑옷 같은 것들이 그 예다. 두 사람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 담당자에게 물었다. 프리팀과 노엘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그녀의 시선은 시험 중인 인공 애완 몬스터에게 집중된다. 프리가 그것이 1세대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이전 고프와 싸웠던 몬스터들보다 훨씬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되었다. 이번에는 기념일 경비를 위한 보안 병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갑자기 치마가 반응하며 애완 몬스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조종자가 한 몬스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멀리서 누군가가 조종권을 빼앗아 몬스터로 시민들을 공격하게 만든 것이다. 프리가 달려가 서부식 발차기를 날린다. 그는 계속해서 남은 요정들을 통제 불능 상태에서 제어하도록 지휘했다. 그 모습을 본 정체불명의 인물은 도망쳤다. 상황을 보고한 후 프리와 노엘은 요정 생산 공장을 점검하러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분해각 부회장 보조이자 요정 연구원인 고프를 만났다. 고프는 정비사 한을 불러 상황을 살펴보게 했다. 그들은 프리가 오기 전에 이미 점검을 했고 놀랍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고프는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 1세대의 요정 모델은 전쟁에 쓰이던 구형 모델을 완전히 대체할 안전한 사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민간인 공격 사건 이후 상부에 보고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분명히 그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 일 외에도 고프는 뇌렉에 검증된 검은 책 조각에 대한 상황을 알려줬어. 프리의 말대로 부사령관은 그 책 조각이 가짜라고 밝혔어. 두 사람을 너무 오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부사령관은 검은 악마 책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 만약 두 사람이 고프의 말을 들었다면 그 책은 극동기지에 있어. 이번 책 조각은 진짜일 수도 있어서. 그녀는 이 임무를 프리와 노엘에게 맡기기로 믿었어. 오래 걸리지 않고 3일 후에 노엘은 도시스에 도착했어. 그래, 그녀는 주변 건축물들과 반대로 빠르게 움직이며 길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나는 드메이스트라트엑시다. 다행히 이번에는 클라라가 함께 있었고 그녀는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정보를 찾기 위해 한 술집에 들어갔다. 안은 온통 담배 연기와 건방진 놈들로 가득해 노엘은 조금 무서워했다. 클라라는 그녀를 데리고 정보 밀매업자라는 버스라는 남자를 만났다.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이 남자는 클라라의 몸을 보며 혐오스러운 변태 같은 표정을 지으며 입맛을 다시었다. 클라라는 침착하게 앉아 약간의 정보를 알려달라며 돈을 제안했다. 물론 변태들은 그냥 돈만 받으면 너무 쉽다. 이 뚱뚱하고 대머리인 자는 돈을 받고 넘어가려고 하고 클라라와 하룻밤 보내고 싶어 해. 두 소녀가 마피아 무리와 등장한 이후로 노엘은 먼저 한 남자를 총으로 위협하고 두 번째를 제압하는 것으로 시작했어. 클라라도 도와줬고 장난꾸러기들을 처리한 후 두 소녀는 뚱뚱한 남자의 목에 끈을 채웠어. 그때 그는 도박에 빠져 있어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 반면 프리 형은 노엘과 함께 가지 않고 공장에 남아 정보를 수집했어. 하지만 유용한 정보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안경 쓴 남자는 사랑에 문제가 없다면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했어. 뒤에서 한 사람이 형이라고 부르며 다가왔다. 그는 그의 옛 동료였기에 잠시 대화를 나눴다. 소기팀도 이전에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조사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 소기는 매우 답답해했다. 노엘에게로 돌아갔다. 버스트는 가진 모든 정보를 제공한 뒤 두 아가씨가 떠날 차를 준비하러 달려갔다.
뚱뚱한 사람을 따라갔다. 흑요석 조각은 최근 이 도시에서 열린 경매에서 판매되었다고 한다. 경매에서 이긴 사람은 다이스라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다. 클라라와 노엘은 그 이름을 빠르게 알아냈다. 그가 어디론가 차를 타고 가자 두 사람은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그를 따라 기차역에 도착했고 곧 같은 기차에 탔다. 우연히도 스위티도 여기에서 책 조각을 찾고 있었지만 기차가 출발한 후라 그녀는 한 발 늦은 것 같았다. 다미엔도 근처에 숨어서 클라라와 노엘이 다이스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가 사라졌고 두 사람은 매우 철저히 찾았지만 화물차만 확인하지 않았다. 클라라는 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리며 화물차를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두 소녀는 서로의 젊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엘은 클라라가 도로테아의 자원에서 참여했다는 것과 그녀의 가족이 전쟁으로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몇몇 변태 성향의 군인들이 그녀를 공격하려 했고 부지휘관이 그녀를 구해주었다. 클라라는 그녀에게 목숨을 비쳤기에 도로테아에 들어갔고 두고와는 쉽게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 호각 소리가 울려 다음 정차역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클라라와 노엘은 즉시 화물칸으로 달려가 점검했다. 하지만 다이스는 보이지 않았고 그가 조용히 아래 칸으로 내려가는 모습만 보였다. 노엘은 재빨리 그를 찾아냈고 들키자 다이스는 급히 도망쳤다. 그는 벽 뒤에 숨어 기다렸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움직였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노엘이 등 뒤에 총을 겨누자 멈출 수밖에 없었다. 다이스는 프리에게 신문 받기 위해 본부로 호송되었지만 프리가 뭐라고 해도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뇌를 만났지만 그들의 짐을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법서 조각은 발견되지 않았다. 클라라는 그가 경매에서 이긴 자임을 확신했지만 여전히 마법서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노엘은 다이스가 누군가를 대신해 경매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그때 세이거가 클라라를 다시 만나 반갑게 달려왔다. 오랫동안 그녀를 못 봐서 그가 많이 그리워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프리와 노엘은 외출에 순찰을 나갔다. 그녀는 통제불능인 요정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막다른 길에 있었고 그는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다. 뜻밖에도 무모하게 엑셀이 나타났다. 그는 스위티에게 총을 맞고도 아직 살아있었다. 오늘 갑자기 그가 방향을 바꿔 사람들을 돕고 싶어라 한다. 엑셀은 프리가 필요하면 뭔가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그를 데리고 다이스를 만났다. 엑셀은 한눈에 그를 알아봤다. 이자는 그의 극도의 은밀한 업무 방식 때문에 마피아 사이에서 꽤 유명하다. 하지만 엑셀은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고 있었다. 스위티 쪽에서는 기차를 놓친 후 여성 사업가가 휴버트를 찾기 위해 한 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그를 만났다. 스위티는 바로 휴버트에게 흑마법 주문에 대해 물었다. 이전에 두 사람은 함께 일했고 그녀는 그에게 청색 주문 조각을 찾아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스위티가 온 것은 협력이 아니었기에 그는 사람을 보내 그녀를 쫓아냈다. 다음 날 부지휘관은 어려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한쪽은 국방부 장관이고 다른 쪽은 군대였다. 군 쪽에서는 요정 조각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려 했지만 군대 쪽에서는 그런 것들과 인조 요정 모두 군대의 자산이라고 봤다. 양측은 매우 격렬하게 다투었다. 밖에서는 노엘과 프리가 부지휘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엘은 이렇게 큰 저택에 어떻게 다 살 수 있냐고 말했다. 프리는 부자가 되어야 그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프리팀은 계속해서 다이스를 신문했다. 그가 휴버트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 밖으로 나가라. 프리는 그가 자백하게 하려면 고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형인 제이는 프리가 명령하면 몇 가지 고문 기술을 배웠다. 세르주는 그들이 우베르 샤제의 경의 집을 방문하여 증거를 압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간단했다면 프리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관계는 마피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와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증거가 없다. 기념일까지는 아직 3일이 남았다. 부지휘관은 회의를 마친 후 다이스 백작과 군 장관을 만났다. 두 사람 모두 도로테아가 내각과 친밀해 보인다는 암시를 했다. 부지휘관은 그들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파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다이스는 그녀가 내각의 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세 세력 간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우리는 다시 악셀을 만난다. 그는 다행히도 아직도 아픈 동전 사탕을 준 사람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마치 약점을 소지하는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듯이 행동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마피아 조직임에도 스위티가 그를 찾아온 이유로 돌아간다. 그녀는 요즘 악셀이 도로테아의 사람들과 자주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조금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도로테아에서는 지금 모든 인원이 극동기지로 이동 중이다. 노엘이 이유를 묻자 프리가 내각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결함이 있는 새로운 인조 요정 샘플을 위장 조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로테아와는 무관하지만 클라는 이 일이 정치와 관련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어쨌든 그들의 임무는 내각의 업무를 감시하는 것이다. 극동기지에서 고프와 프리팀은 한을 만나러 갔다. 그가 눈치챈 건 군인들이 이미 먼저 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총리 관저에서는 부지휘관이 골드만을 만나러 갔다. 그는 결함 있는 인조 요정 상황에 대해 물었고 내각이 점검에 착수했다는 답을 들었다. 할머니는 기념일 행사의 새로운 모델 사용을 잠시 중단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버스에 관해서는 골드만은 그가 예전에 자신의 왕을 버리고 그에게 충성했던 탓에 그를 별로 경계하지 않는다. 부지휘관의 보고가 끝나고 그는 극동기지로 돌아가겠다고 허락을 구한다. 그의 옛 동료들이 다시 그를 찾아온다. 구프는 내부의 새로운 요정 모델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한 점이 없자 구프는 활성화 플루트를 불기 시작하고 요정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밖에서는 그의 친구가 보안국의 직원이다. 그는 새로운 요정 모델에 누군가 개입했다고 말한다. 현재 몇 가지 증거가 군인 쪽에서 나온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프리와 노엘은 지쳐서 주변을 순찰합니다. 불평하던 중 갑자기 프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급히 구프를 따라 달려갑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닐까 의심합니다. 만약 제대로 본 것이고 구프가 정말 여기 있다면 그는 분명 악심 에익심 조직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엑셀은 두 사람 뒤에서 나타나고 프리는 그를 벽에 밀쳐 질문합니다. 그가 구프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가 여기 나타난 거야. 또한 프리의 추측에 따르면 악셈 일당이 전쟁 종료 기념일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게 확실해. 엑셀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했지만 그가 말할 때 눈이 계속 흔들렸고 프리는 그에게 보상을 약속하자 악셈이 이 일을 맡기로 했어. 프리는 그를 풀어주고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물었어. 옷을 정리하며 악셈은 누군가 프리를 찾고 있다고 대답했고 스위티 외에 누가 감자를 심고 있겠냐고 했어. 악셈은 두 사람을 그 여자를 만나러 뵈서 이 시간에 가자고 했어. 길버트는 자신의 두 측근인 제이와 디아즈와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은 살아남은 5 귀족 중 2명이야. 셋은 항상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얼굴은 전혀 평화롭지 않아. 스위티를 만난 후 노엘과 프리는 부지휘관에게 보고했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여성 사업가는 도로시아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녀는 그들이 마피아 귀의 두목 중 한 명인 길버트를 만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부지휘관은 그가 수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계했다. 이번 협력은 미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그날 밤 프리는 퇴근하지 않고 제이와 함께 일을 논의했다. 그는 구프가 악셈갱을 위해 불법적으로 인조 요정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 그는 이 도시에서 활동 중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새로운 인공 요정 샘플에 개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프뿐일 거야. 마침내 도로테아는 스위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노엘과 클라라는 길버트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서자 소시에르는 클라라를 칭찬하기 바빴다. 프리는 노엘 같은 전사가 이런 드레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예민해서 말하지 못했다. 노엘이 직접 말하자 그는 바로 동의했다. 간호사 누나는 오빠를 연달아 때렸다. 그 후 두 사람은 스위티를 만나 출발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했지만 노엘은 스위티에게 매우 경계하고 있다. 협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어두운 요구의 조각이기 때문에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세 사람을 태운 차가 길버트 저택 앞에 멈췄다. 3명의 숙녀가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제이는 자주 공장에서 한 사람에게 마피아와 관련된 직원을 가르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엑셈 갱단에 에디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그 사람은 7, 8년 전에 도망쳤다. 정보를 찾기 위해 돌아온 제이는 이 에디라는 사람이 전쟁을 위해 만든 예전의 제작자라고 보고했다. 전쟁 이후 총리에게 불만을 품고 계속 직장을 옮겼지만 그가 7년 전에 실종된 이유는 알 수 없다. 제이는 보안국 친구에게 그가 AXM 조직에 참여했고 불법 애정 제조 활동과 관련 있다는 소문이 있는지 물어봤다. 제이는 그가 최근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신형 애정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다. 부지휘관은 동의하며 제이가 계속 수사하도록 허락했다. 새 아가씨는 길버트를 만났다. 스위티는 계속 돌려 말하지 않고 2명의 신선한 여동생을 흑의석 조각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여성 사업가는 조건을 낮춰서 그가 교환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한번 보기만 해도 된다고 했다. 대답은 여전히 아니었다. 마피아 세계에서 스위티가 한번 보면 잊지 못하는 초지능을 가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녀에게 보여준 거야.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 스위티가 미끼를 던져서 그가 자신이 흑요석 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었지. 제이 쪽에서는 네가 다시 길을 만나러 가. 기가 XG가 악심 조직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했고 이제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아야 해. 그 사람은 바로 정비사 한 뿐이야. 한쪽도 지금 감정검사 작업을 마쳤어. 스위티 쪽에서 클라라와 노엘이 도로테아 편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주베르는 즉시 경계했다. 그는 두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베르가 눈치채기 전에 클라라가 외부에서 요정을 이용해 프리업 팀에게 신호를 보내 공격하게 만들었다. 내부에서는 스위티가 요정을 불러 경호원들을 방어하게 했다. 요정들이 쏘는 총알이 닿는 곳마다 그 자들도 비슷하게 부상을 입었다. 스위티도 이렇게 계속 맞으면 많이 아플 것이다. 그걸 알고 노엘이 요정을 불러 제압하게 했다. 주베르트가 상황을 재점검하고 모두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스위티가 유리하니까 주베르트에게 다시 거래를 하라고 요청했어요. 극동기지 쪽에서 보안국 사람들이 하늘 체포하러 와서 신문했어요. 프리팀이 저택에 침투해서 공격했지만 너무 넓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프리팀은 모두를 나누어 사람을 찾도록 했어요. 멀지 않은 곳에 노엘팀이 바로 프리 아래에 있었어요. 스위티가 주베르트를 제압해서 그를 데리고 검은 악마 조각이 숨겨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클라라는 위쪽에서 낳는 소리를 들었어요. 프리가 팀이 도착한 걸 알고 그녀는 모두를 모으라고 요청했다. 스위티는 이 노련한 늙은이가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다고 의심하며 동의하지 않았다. 조금 더 가자. 그들은 한 방에 도착했다. 주변을 보니 막다른 길 같고 여기서 뭘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주베르는 다리 밑 버튼을 눌러 비밀 통로를 열었다. 이 기회를 틈타 그 여성 사업가는 사기꾼처럼 태도를 바꿨다. 그녀는 주베르의 몸에서 열쇠를 빼앗고 세 사람을 내버려 둔 채 도망쳤다. 마침 프리가 달려와 주베르에게 다른 출구가 있는지 물었다. 손은 지금 검사하러 왔는데 이건 일방 통행문이라 어쩔 수 없었어. 그때 그 녀석은 여전히 클라라에게 작업을 걸고 있었어. 그들은 각자 다른 비밀섬을 찾아 나섰다. 프리와 노엘은 한 방에 도착했다. 그는 벽을 두드려보며 제대로 온 것을 알았다. 프리는 벽을 부수는 사랑을 불러내어 지하 통로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다. 두 사람은 스위티를 찾으러 달려갔다. 그들은 많은 귀중품이 있는 방을 발견했다. 특히 그들은 슈벨 노인이 흑마법서의 한 조각뿐만 아니라 책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프리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는 스위티가 어디에 있는지였다. 다음 날 보안국에서 간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키가 신문을 대신했다. 그는 당신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각에서는 흑마법서 샘플을 재검토한 후 어떤 부품이 의심스럽게 분해됐다가 다시 조립된 것을 발견했다. 선은 곧바로 부지휘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다. 마침 이때 노엘과 클라라가 흑마법서적을 가져왔다. 부지휘관은 이후 내각과 함께 골드만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총리는 이것이 내부 문제인지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내일 폐하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마법이 있는지만 알면 됐다. 내각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전쟁에 쓰던 옛 마법을 대신 쓰는 수밖에 없다. 신문 후에 되돌아왔다. 하니 정말 마법에 손을 댔다면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팀은 여러 가설을 세웠지만 어느 것도 설득력이 없었다. 확실히 하기 위해 에디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 프리는 한숨을 쉬며 내일까지 힘내서 버티자고 말했어.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어. 주변 사람들에게 에디에 대해 물어봐.
그의 아들이라는 정보가 내 눈길을 끌었어. 마침내 기념일 행사가 열렸어! 사람들이 궁전에 모여 행사를 준비했어. 주인은 빈민가에 있는 에디의 전처를 찾아가 그의 아들에 대해 알아봤어. 그 후 그는 한에게 테드라는 이름을 언급했다. 그것은 그가 매우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견습생의 이름이자 에디의 아들이기도 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채는 계속해서 테드가 이 사건의 배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드가 새로운 모델의 요정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한은 씁쓸하게 인정했다. 아마 테드는 구 모델의 녹음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모든 요정을 동시에 조종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그는 아직도 테드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예전에 테드의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그가 매우 열심히 남아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을 것이다. 하는 채에게 테드를 막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즉시 차를 몰아 축제가 열리는 궁전으로 달려가 채가 차를 들이박았다. 총리가 연설하러 나섰을 때 그때가 바로 테드가 행동을 시작한 순간이었다. 노엘은 케이도 참석한 것을 보았고 케이가 있다는 것은 그녀의 언니도 여기 있다는 뜻이었다. 우연히 구프도 참석해 있었고 채는 달려가 사람들과 합류했다. 그는 부지휘관에게 테드를 긴급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요청했고 명령이 떨어지자 모두가 흩어져 테드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테드는 요정 무리 뒤에 숨어 있었고 그의 행동 동기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곤반이 그의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에디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그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유로 총리에게 제거당했다. 테드는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가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 요정들이 곤반 옆에 서서 그를 향해 창을 겨누었다. 다이아스만 그를 보호하러 다가갔고 나머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바로 그때 프리그룹이 도착해 테드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며 총리의 목숨을 구했다. 테드는 끌려가면서 계속 욕을 했다. 다음 날 디아즈는 총리를 제때 구한 공로로 황제에게 칭찬받았다. 그는 백작에게 보상을 주겠다고 말하며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저하지 않고 디아즈는 요정 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 말을 듣고 황제는 매우 흥미로워했다. 노엘은 다시 돌아와서 퇴역 군인들과 식사를 했다. 그들은 그녀의 전투 소식을 듣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번 전투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에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이번에 누가 먼저 시작할지 모르는 것뿐이다. 다이아즈 아니면 다이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구프를 만났다. 총리 궁전에서는 벨굿과 부지휘관에게 황제를 만난 후 상황을 다시 전했다. 다이아즈는 폐하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공기 요정을 요청했지만 분명히 거짓말이다. 사실의 이유는 다이가 이미 무기 요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즈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했던 것이다. 총리도 그에게 맡기는 것을 수락했다. 벨굿은 지하실에서 무기를 선택하고 부지휘관은 배송을 담당할 것이다. 두 사람은 명령에 따르기로 동의했다. 그 후 부대에서 프리와 노엘은 무기 지하실로 내려갔다.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요정 병기였다. 그것은 통일전쟁에서 7기사들이 소유했던 무기였다. 노엘도 그것을 보고 감탄했다. 모든 무기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었고 7개 중 4개가 현재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거기에 노인이 소유한 것을 포함하면 5개, 그리고 부지휘관이 소유한 것이 하나 더 있어 총 6개였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 풀이었지만 그는 단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번에 그들이 전달할 무기는 프라이테닌으로 방패이자 창의 역할을 하는 무기입니다. 다음 날 부지휘관과 모두가 프리팀을 배웅하며 디아즈 영토로 물품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그도 함께 돌아가기 위해 왔고 몇 마디 격려 후 모두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보물이기에 모두가 가장 경계하는 상태였습니다. 프리팀이 출발할 때 남은 사람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차이는 왜 그가 악셈 조직과 연루되었는지 조사하며 신문했습니다. 그도 숨김없이 모두 말했습니다. 차이는 태색에 신중히 생각하라 조언하며 말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떳은 평생 감옥에 갇혀 살라는 거야. 차이 점잖게 마음을 가다듬으면 그 친구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잘 개조하면 가석방 될 수도 있어. 차이가 하니 그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니 떳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비와 그의 팀은 프리의 배달팀을 기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작전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때 구프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비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내용은 간단히 부지휘관이 이번 임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밤이 되고 크리스마스는 무료의 어깨에 기대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사과했어요. 너무 무심했어요. 무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모두는 이 두 사람을 밀어주려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배가 급정지했어요. 이유는 운전자가 도로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비의 비서였어요. 배가 급정지하는 동안 비는 산 위에서 요정을 불러 배를 뒤집었어요. 충돌로 인해 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녀가 베로니카에게 버림받았던 때로 그녀는 사냥꾼에게 구출받았어요. 그녀의 사격도 그에게서 배운 것이죠. 그리고 자라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기술을 뇌에게 전했어요. 그 후 그를 묻고 난 뒤 그녀는 사냥총을 들고 베로니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노엘은 프리의 급한 부름 속에서 깨어났어요. 그는 그녀를 지켜줬어요. 모두 괜찮아졌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밖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적은 10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목표는 분명히 프레이터닌입니다. 프리는 디아즈의 공식에 대해 물었지만 마음을 바꿔 무기 보호를 우선시했습니다. 대머리 형님이 프리와 노엘을 데리고 적을 찾으러 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달려간 프리는 비를 만나 놀랐습니다. 그는 7기사 중 한 명입니다.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는 요정병과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있었다. 프리는 프레이터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말을 마치고 그는 무기를 가지러 떠났다. 비가 방역을 시작했다. 그는 요정을 불러 공격하게 했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 성급한 형님은 침착함을 잃고 싸움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개미가 코끼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는가. 비가 칼로 그의 다리를 베어버려 그가 땅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했다. 마침 프리가 프레이터닌을 손에 들고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아 비에게 밀리고 말았다. 그때 노엘이 요정을 불러내 적의 수를 줄이려 공격했다. 비서가 그 사실을 알아챘다. 그녀는 뇌에게 다가가 발로 차서 멀리 밀어냈다. 그녀가 뇌를 끝내려 할 때 그가 구하러 왔다. 노엘은 요정이 큰 피해를 입어 기절했다. 아니, 그가 그녀를 안고 총알이 빗발치는 마을을 달려 도망쳤어. 프리는 싸움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상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 그 후 그는 뇌를 끝까지 지키려 애쓰던 그를 찾아갔어. 그리고 등 뒤로 한번 휘둘러 그를 보냈지. 한 선장의 마지막 인사였어. 목적을 달성한 비는 프레이터닝과 함께 떠났고 다음날 프리의 팀은 큰 피해를 입었어.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 팀 모두가 그의 죽음에 깊이 슬퍼했어. 특히 노엘이 그랬지. 그녀를 지키려다 희생된 그를 부지휘관이 찾아갔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들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그녀는 모두를 격려했다. 피를 흘리고 희생하더라도 그들은 싸워야 한다. 임무 중에 희생하는 것은 전사의 명예다. 그리고 온 도로테아 사람들은 조크의 시신을 배웅하기 시작했다. 내각이 장례 절차를 맡을 것이다. 차가운 조크의 시신을 바라보며 노엘은 마을 사람들이 아마도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불운의 별이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함께 그녀는 방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클라라는 그녀를 위로하러 찾아왔다. 어쨌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그들의 임무는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불확실한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자신이 바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감정은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에 쌓여만 갔다. 그때 내각에서는 구프가 베루드를 찾아갔다. 그는 흑마법서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요정 소유에 관한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어서 아크심 일당에게 이걸 넘길 수 없습니다. 당신조차도 여기 지식의 가치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죠. 그때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디아즈 노인이 비와 손잡고 프레이터닌을 빼앗았다는 사실이요. 한편 도로테아의 분위기는 여전히 매우 침울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프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제이를 감시하러 갈 것입니다. 그는 몇 명을 남겨두고 노엘과 함께 떠났습니다. 배 위에서 그녀는 제이가 자신의 마을을 불태웠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북쪽으로 달려가 사냥꾼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지금까지 방랑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 마음속에는 여전히 네가 불운한 녀석이라는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8년 전 그녀는 제2 영토의 물의 도시로 갔습니다.
제이를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한 한 소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였습니다. 그녀는 베로니카의 행방을 찾기 위해 16살까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팀 전체가 제이를 면담하러 왔습니다. 노엘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는 프리팀을 이끌고 요괴 병기를 보러 왔다. 그것은 창 한 자루였다. 프리는 들어가서 점검했다. 이번 임무는 제2의 지휘 아래 있는 요괴 병기와 인조 요괴가 여전히 통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제이는 노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말했는데 그녀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가 그녀의 고향을 불태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고 그가 오해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검사가 끝난 후 팀 전체가 남아 저녁을 먹도록 초대받았다. 식사 중 노엘은 하루 동안 팀을 떠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아직 임무 중이기 때문에 프리는 노엘에게 하루를 비울 수 있도록 조정해 주기로 했다. 클라라는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노엘은 재치 있게 거절했다. 사실 노엘 외에도 프리는 그 친구의 죽음 때문에 꽤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저 그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노엘은 이제 징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녀는 할아버지인 존을 만났다. 마피아 보스 징글. 그는 조카를 만나서 매우 기뻐했다. 소와 클라라는 노엘이 새 대형 마피아 중 하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 노엘의 마피아는 꽤 온화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저택 안에서 두 사람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도로시아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니? 노엘은 베로니카를 만났던 이야기를 했지만 언니는 그녀가 자신을 찾지 않기를 원했다. 노엘도 자신이 매우 무능하다고 느꼈다. 예전에 당신이 맡긴 일이 경호원인데 당신은 그걸 제대로 못했잖아요. 당신은 부지휘관에게 테드가 악셈 마피아 조직의 다우라는 자와 자주 연락한다는 보고를 가져갔어요. 테드 말에 따르면 악셈은 새로운 샘플에 개입할 장비를 제공할 거래요. 그리고 오래된 샘플을 이용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마피아 조직은 불법 인조 요정을 대량으로 어디론가 운반하려는 것 같아요. 게다가 부지휘관 비가 바로 이 시점에 움직인 것도 이상해요. 그처럼 냉혈하고 전쟁광인자가 말이죠. 클라라 팀으로 돌아가서 프리는 세이거와 약속대로 찾아갔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징고 마피아는 수천 명의 장인과 노동자를 모집했다고 해요. 그들의 영향력과 재산은 왕실과 귀족에 견줄 만하다. 노엘은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라고 할 수 있다. 세 사람 모두 노엘이 마피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밖에서 걱정하고 있었다. 프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 바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할아버지가 노엘이 아직도 자신을 불운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찍 알아차렸다. 하지만 3년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했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녀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매우 기뻤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나 경호원이 나가서 확인했다. 그런 다음 그는 프리그룹 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노엘 씨는 조심성이 많아 손녀 주변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당신도 노엘을 도로테아에 끌어들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노엘 씨가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책임만으로는 부족하고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이 생겼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오래 살아서 그것을 목격했고 프리의 눈을 보니 결단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친혈육처럼 여기는 뇌에게는 겁쟁이에게 손녀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프리는 뇌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죽는다면 뇌를 위해 죽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은 뇌에게 그의 희생을 떠올리게 해 그녀를 울게 했다. 프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그 위험을 인식하고 그들은 항상 동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항상 희생하며 그것이 진정한 동료다. 노엘은 아직도 약간 망설이고 있다. 프리가 다가가서 그것을 깨뜨리라고 했다. 그가 그녀에게 망설이지 말라고 말했다. 네가 도로테아에 들어간 건 자신의 목표 때문 아니었어. 그러니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도망치지 마. 노엘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모두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돌아갔다. 경호원이 뇌에게 그녀가 사랑을 소유하고 있으며 도로테아를 떠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분은 네가 원할 때 정리해주겠다고 했어.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노엘은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갈 만큼 더 단단해졌어. 내 팀이 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기다리고 있는 끈이 있었어. 그분은 총리에게 전할 말이 있고 프리에게 이 편지를 그날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프리가 편지를 받았어. 한편 다른 곳에서는 한 사람이 엄청나게 당황하며 대량의 인공 애정 운송 차량을 보고 있었어. 그날 밤 애정이 디아즈 영토로 운송되었어. 그의 군대가 침입하여 다른 나라의 대사관을 공격하고 체포했으며 황제의 지류에서 독립을 선언했어요. 도로시아 본부는 곧 디아즈가 반란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사령관이 벨구트와 함께 모여 총리와 전략회의를 했어요. 벨구트는 엑심이 이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맞다면 모든 게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총리조차 그의 가식적인 인자함에 속았어요. 누구든지 어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다니 믿기 힘든 일이죠. 총리는 군부에 1, 2일 동안 준비하라고 명령하며 LTA's 진압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장군님도 말하기 어려운 게 적군이 모두 인조 요괴라서요. 그쪽의 새로운 모델 요괴는 설날 사건 이후로 아직 활동을 재개하지 못했어요. 또한 기존 모델들도 새로운 모델과 같은 중복 기록을 피하기 위해 점검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중복 기록이 생기면 우리 군이 너무 불리해지지 않겠어요.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부지휘관에게 이번 진압작전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요괴 병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 멍청이들은 이 세상에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군대는 급히 준비를 시작했다. 총리는 황제에게 보고했다. 그도 꽤나 낙담한 상태였다. 그는 곤반에게 이 사건을 정원으로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부지휘관은 자신의 무기를 받기 위해 내각에 도착했다. 프리그룹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아직 소식을 몰라 꽤나 무심했다. 노엘은 점점 생각이 성숙해지고 있었다. 여기서 성숙하지 못한 것은 어디서든 잠을 잘 수 있는 셀셀의 극단적인 무관심이다. 프리는 클라라가 그를 견딜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존경스럽다. 저녁에 배에 발을 내디디자마자 프리는 디아즈의 반란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부지휘관을 찾기 위해 급히 돌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본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난 상태였다. 자이와 다른 그룹들도 이미 행동을 취했다. 지원 직원들을 제외하면 프리 그룹만이 여기 남아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프리는 자신이 직접 그 편지를 총리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그는 혼자 길을 나섰다. 본부의 뇌는 말하길 조금 걱정된다고 했다. 손은 지금쯤 프리는 분명 괜찮을 거라고 했다. 그가 팀장이 된 건 다 이유가 있다. 총리 관저에 도착했을 때 프리는 베루드에게 부탁해 총리를 만나 편지를 전달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다이아즈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일찍 예측했고 어떻게든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편지는 너무 늦게 도착했다. 지금 다이아즈 영토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 부지휘관이 요정 병력을 이끌고 모두를 앞세워 성문을 부수고 안으로 공격했다. 그룹이 도시를 기습했다. 하지만 이 병사들은 반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약했다. 성문 위의 부지휘관도 이들이 너무 쉽게 항복하는 것에 의아해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비의 팀이 아무도 막지 않고 총리 관저로 향하고 있었다. 내부에서 총리도 다이아즈 영토에서의 반란이 단지 미끼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 황제의 궁전이 공격받고 있다고 알렸다. 군인들이 즉시 동원되었다. 입구에 막이 올라가면서 길을 막기 시작했다. 프리가 돌아와 노엘팀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했다. B팀, 오해에도 구프팀도 행동을 취하고 있다. 프리팀은 궁전의 서쪽 문으로 차를 몰고 갔다.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모두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3명의 요정을 조종하는 한 놈을 만났다. 총알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프리는 허리에 찬 검을 만진다. 이것이 바로 고인이 된 친구가 프리를 지키기 위해 몸을 바쳐 건네준 요정 병사다. 친구의 의지를 이어받아 프리는 검을 휘둘러 3마리의 원숭이를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일행은 계속 이동한다. 이번에는 비의 용병 무리와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총알 세례 속을 걸으며 피를 흘리고 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면 머리를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칼을 뽑아 모든 것을 베어버렸다. 곧 비는 99번 도로의 문을 부수고 궁전으로 들어갔다. 대장이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어떤 총알도 비에게 맞지 않았다.
그는 요정을 호출해 정문을 파괴하도록 했다. 새로운 역사의 첫 번째 전환점을 열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팀과 함께 반격하는 자들을 베기 시작했다. 그때 프리팀이 도착해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는 반드시 비를 막아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지금도 계속 군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용병들도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갑자기 요정이 나타나 왕실 군대를 지원했다. 프리그룹은 장군을 따라 비밀 통로로 들어갔다. 그가 지름길로 안내해 비 일행을 먼저 맞이하려 했다. 한 병사가 지나가며 방금 지원군이 도착했다고 알렸다. 알고 보니 총리도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이 평화를 꼭 지키기로 결심했다. B팀 내부에서는 병사들이 총알을 다 쏠 때까지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앉아 있었다. 총성이 멈추자마자 B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가서 계속 소탕을 시작했다. 요정들은 자신의 요정을 내보내 처리하게 했다. 소탕 작전은 계속 이어졌다. 노엘은 지정된 위치로 이동해 프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희생한 그를 떠올리며 복수의 결심을 다졌다. 한편 프리는 다시 한번 비와 맞서고 있었다. 두 사람의 전투는 모든 이들을 멈추게 하고 지켜보게 했다. 두 검의 충돌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이번에 프리는 결단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비를 점차 압도하고 있다. 노엘은 복수를 위해 비서를 찾아냈다. 비는 다시 소환하여 3개의 머리를 가진 늑대를 프리에게 공격하도록 했다. 동료들이 준 믿음 덕분에 그는 두려움 없이 뛰어올라 그것을 찔렀다. 비는 요정을 회수해야 했고 그 기회를 이용해 프리는 자신의 늑대를 소환하여 공격하며 그의 얼굴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지기에는 부족했다. 비는 계속해서 3개의 머리를 가진 늑대를 소환하여 공격했다. 노엘의 요정이 나타나 그를 강제로 돌아가게 하려 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그가 형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원한다. 위에서부터 총이 발사되어 그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그는 간신히 피하고 팔에만 부상을 입었다. 프리는 계속해서 돌진한다. 비는 부상당한 손으로 프리의 검을 맞고 그를 가격했다. 비의 용병팀이 점점 압도당하자 그들은 후퇴를 명령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비는 프리의 검을 부러뜨리고 후퇴를 명령했다. 비서가 연막탄을 해제하고 도망쳤다. 그들이 적의 계획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디아즈는 조용히 군대를 이끌고 황제의 자리까지 왔다. 그가 여기 도착했을 때 황제는 놀라지 않고 그에게 이 의자에 그렇게 욕심이 나냐고 물었다. 디아즈가 말을 많이 할 틈도 없이 디아즈는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요정을 호출하여 군인들의 무기를 검사하게 했다. 어떻게든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디아즈는 몇 번의 창으로 디아즈를 죽일 수 있었다. 그의 마지막 숨결, 몇 번에서 그는 왜 디아즈가 총리를 선택했는지 물었다. 디아즈는 아무 말 없이 창으로 그를 처치했다. 프리그룹에 관해서 노엘은 여전히 비를 찾아 복수하고 싶어 했지만 프리가 그녀를 막았다. 그는 그들의 임무는 여기까지 방어하는 것이며 그것이 승리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복수는 군자에게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그들은 다음번에 그에게 원금과 이자를 계산할 것이다. 여기서 애니메이션 1부가 끝났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